앞으로 보면 그 경기가 안 좋을 거고 특히 2023년도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이 의견에 찬동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정말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진짜로 그럴 건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진짜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에 경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거기다 또 시간이 되면 부동산 시장까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겁니다. 정말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년도 건데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거 보면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의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로 대개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와, 내년도는 우리 완전히 죽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올해도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는 더 힘들다라고 얘기하니까 진짜로 이건 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바짝 얼어 있는 상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이유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경기가 굉장히 확장돼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경기 확장이 최근에 이루어졌던 것이 언제냐면 2009년도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나고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고 해서 2009년도 한 중반 정도서부터 이제 경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죠. 그게 언제까지 진행이 됐냐 하면 올해가 2022년도 대략 보면 뭐 한 1분기 이런 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해서 일시적으로 나빠지고 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뭐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침체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서부터 2021년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 그 확장 기간이 얼마입니까? 무려 13년 동안에 걸쳐서 경기가 굉장히 좋은 형태였잖아요.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가 가장 경기 확장이 길었던 때가 언제냐면 120개월 동안 확장이 됐던 그런 그 기간이었습니다. 그게 그 2000년도에 그 마무리되기 전에, 그러니까 대략 보면 90년도 초서부터 시작해서 2000년까지 계속해서 120개월 정도, 10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확장이 됐었거든요. 그 당시를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모든 슈퍼파워, 그러니까 모든 이 세계의 힘이 미국으로 모여드는 그런 그 형태였었죠. 그 전만 하더라도 이게 소련하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양쪽으로서 힘이 나눠져 있는 형태였다가 90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세계의 단일축이 돼버리는 형태가 됐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이 70년도서부터 시작해서 80년대 중반까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때 미국 경제가 진짜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금 많이 얘기하는 구조조정 이 부분들을 경제 전체적으로 막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모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아지는 형태였기 때문에 1990년대에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이 나왔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은 이른바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지금 뭐 진행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차 산업혁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IT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제 쭉 했었죠. 그때 10년 정도에 걸쳐서 굉장히 경기가 확장이 돼서 미국이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갖는 형태가 됐었는데 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9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도까지 13년 동안 이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에 걸쳐서 경기가 굉장히 좋은 형태로 이렇게 왔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경기가 확장되고 이런 형태가 되면 그 다음에 위축되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심하게 그렇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워낙 이 장기간에 걸쳐서 경제가 좋다가 보면
그 경기가 좋은 가운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경기가 좋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보면 경기가 굉장히 좀 침체될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2022년도에 아주 강한 금리 인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 초에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얼마였냐면 0.25%입니다. 지금이 4.5% 뭐 이렇게 지금 되죠. 정확한 숫자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4.5% 한번 잡고 가면 18배가 상승한 거죠. 0.25%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빠른 속도로서 금리가 올라가고 인상을 하고 하는 것 전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인상하는 거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잡기 위해서 했다. 그런데 뭐든지 작용이 있게 되면 반작용이 그 반대로 나오는 것처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굉장히 높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게 또 경제를 잡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22년도에 굉장히 강하게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그거의 반작용으로 2023년도에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보면 정책적인 지원은 모두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가 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생각해 보면 와, 어떻게 사람들이 이런 짓까지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한테 지급한 게 딱 한 번뿐이 없었고 10만 원 지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그렇게 큰 일이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씩을 계속 지급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랬었습니다. 자, 이건 뭐죠? 정부가 사람들한테 부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랬던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자, 거기에다가 또 하나 우리 보죠. 2021년도에 금리가 한참 낮을 때에 독일이나 이런 데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 0.4%입니다. 마이너스 0.4%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국채를 발행을 할 때 사면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 100만 유로어치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단 한 번도 이자를 받지 못하고 10년이 만기됐을 때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99만 6천 유로를 받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지나갔으니까 아유 뭐 그런 일도 있었지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자, 우리가 사유재산이라고 하는 거를 만든 이래로 내가 남한테 뭔가를 빌려줄 때 나는 항상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빌려줬지 내가 그거를 빌려주면서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해 준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일,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보면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요는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미중 분쟁을 계기로 해서 블록화가 계속해서 진행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도 블록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이 중국을 둘러싸는 형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뭐 석유 이런 거에서 러시아를 둘러싸는 형태가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블록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나 모든 부분들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개방시켜 놓고, 그 다음에 또, 이 장벽을 낮추는 것보단 장벽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감안했을 때, 이게 앞으로 보면 그 경기가 안 좋을 거고, 특히 2023년도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다 이 의견에 찬동하십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정말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한번 진짜로 그럴 건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가 진짜로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11월 달에 본 2022년도 세계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올해 2022년도의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느냐 하는 부분들을 나타낸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큼 나올 거라고 생각했냐면 5%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경제 성장률이 4%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대략 한 5%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도 11월, 12월 달에 올해 그래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IMF가 한 전망입니다. 예, 근데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도 전망한 거를 쭉 보게 되면요. 이거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대략 보게 되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4%에서 5% 사이에서 모여 있는 형태. 그래서 평균을 따져보면 한 4.3% 정도 나오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숫자를 보면서 제가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정말 우리나 남이나 진짜 막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그냥 아무튼 그 엑셀 시트 열어놓고 거기에다가 대충 이 숫자 저 숫자 때려 넣어보고 그래 이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정도로 이 숫자가 말도 안 되는 숫자다라고 저는 그 당시에도 폄하하게 생각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제 생각은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 미국이 한 5%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2020년도에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마이너스 뭐 2, 3% 정도까지 내려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크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년서부터 따져서 한 20년 동안에 걸쳐서 평균적인 성장률이 1.5%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럼 1.5% 정도 되는 나라가 평균적으로 근데 갑자기 한 5%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5%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타당할 수 있어. 왜냐하면 2020년도에 마이너스 3%까지 성장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5% 정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2022년도는 도대체 왜 그런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4% 성장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유럽이 2000년서부터 20년 동안에 걸쳐서 평균적인 성장률이 1%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1%밖에 안 되는 지역이 갑자기 4%의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없게 되면 그거는 그냥 막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 형태가 됐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답이 나오질 않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 남이나 정말 진짜 막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준이 미국 경제에 대해서 2022년도에 전망을 했던 왜 전망치의 변화 이 부분들을 본 겁니다. 2021년도 12월 달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때 연준이 미국 경제가 2022년도에 4.2% 정도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습니다. 3월 달이 되게 되면 수정치가 나와서 3.2%로서 낮아집니다. 6월 달에 또 한 번 수정을 하거든요. 분기마다 한 번씩 수정을 하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얼마가 되냐면 1.7%가 됩니다. 9월 달은 0.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12월 달 FOMC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전망치를 다시 내놔서 0.5%로 올라갑니다. 자, 우리가 9월 달까지 한번 봐보죠. 4.2% 전망했는데 0.2%로서 전망치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전망입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건 전망이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막 하는 거지 이게 제대로 된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2,500포인트 간다고 예상했다가 결과적으로 쭉 내려가가지고 한 500포인트 정도 돼버린 겁니다. 그런 형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렇게나 막 하는 형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면 내년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년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서서 그러니까 2022년도 11월, 12월 달 이럴 때에 내년도 경제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한번 모아서 그걸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든 아무튼 입 달려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은 모두 다가 나와가지고 심각한 경제 침체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내년도 죽었으니까 전부 다 조심해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
IMF가 올해 11월 달에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2.0%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개발은행이 2.3% 쭉 넘어가서 한국은행이 1.7%, 그 다음에 KDI가 1.8%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많은 기관들에서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들이 있잖아요. 인력, 그 다음에 자본,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쏟아 부었을 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이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나올 거냐 하는 것들. 특히 이제 그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추계치. 이게 대략 보게 되면 2%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잠재 성장률이 2%인 나라에서 이렇게 쭉 성장하는 거를 평균해 보면 2.8%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 정도 잠재 성장률이 나오는 나라에서 1.8%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경기가 정말로 심각한 침체입니까? 그거는 심각한 침체가 아니고요. 경기가 조금 나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형태가 이래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게 되면 도대체 내년도 경제와 관련해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런 그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얘기로는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다. 어마어마하게 침체되고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수치를 이렇게 또 해서 얘기하는 거로는 별로 그렇게 뭐 침체되거나 둔화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또 얘기를 합니다. 올해 2022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대략 2.2%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2.2%고 내년도에 1.8%면 그건 심각한 침체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혼선이 빚어질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때는 도대체 전 세계 경제 전망치나 이런 것들을 왜 이 모양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또 왜 이런 형태로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면 그 전망을 할 때에 올해의 수치도 작년도에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좋은 형태로서 나옵니다. 반대로 올해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전망을 할 때 전망을 하는 사람이나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올해의 상황에 너무 압도돼 버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숫자를 계속해서 낮추거나 아니면 얘기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이런 형태로서 계속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에 세계 경제나 이런 때가 상당히 높은 성장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게 연장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작년도에는 그런 숫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결과를 보니까 영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보면 또 반대로 굉장히 얘기들을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침체된다. 이렇게 이쪽으로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굉장히 아무튼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되고 이러는 부분들이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자본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형태로서 영향을 미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이런 정도의 숫자가 정말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이제 주가를 끄집어 올리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0.5% 정도도 나오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그렇게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올해에 특히 9월, 10월 이때 주가가 떨어지면서 상당 부분 아무튼 경기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희석이 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것보다도 숫자가 훨씬 더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비록 마이너스 성장을 해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2% 이렇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무슨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자본시장이 난리가 난다든가 주식시장이 여기에서 크게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심각한 경기 침체 전망이 현재까지 대세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가봐야 알지 누가 도대체 확신할 수 있겠냐 이거죠. 왜냐하면 무슨 뭐 연준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지만 얼마나 연준이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믿을 수 없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올해를 통해 가지고 절실하게 우리가 느꼈잖아요. 제가 작년도 그 했을 때에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고 만약에 한 30년 정도 지났을 때에 경제사가들, 그러니까 경제사를 이렇게 쑥 쓰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2021년도, 2022년도에 연준을 평가한다면 뭐라고 평가할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주식시장을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별 쓸데없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한심한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한심한 짓거리만 하고 있었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뭐 이렇게 다니면서 하고 했었는데 올해 하반기 정도서부터 아무튼 연준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난과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제가 여의도에서 한 35년 정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이런 것들도 쭉 보고 했었는데 제가 본 이래로 연준이 이렇게 많은 욕을 얻어먹고 했던 경우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지금 연준이나 이런 데 대한 신뢰도 이건 굉장히 떨어진 거고 신뢰도가 떨어진 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본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뭐 그거는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본인들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심각한 경기 침체라고 해서 진짜 내년도에 우리나라 경제가 한 마이너스 얼마 정도 나오고 세계 경제가 한 마이너스 2, 3% 정도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 경제 지표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서 내려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경제 지표는 절벽이 없습니다. 물론 절벽이 있습니다. 위기가 발생하면 절벽이 나오죠. 근데 그런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제 지표는 절벽이 없습니다. 내려가게 되면 꾸준히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형태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경기가 심각하게 지금 그 침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증거나 이런 부분들도 현재로서는 찾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의 경제는 우리가 지금 우려하는 것만큼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지금 겁내는 것만큼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뭐냐면 정말로 위기는 발생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많은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위기 뭐 입에 달고 지금 사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컨텐츠를 쭉 이렇게 따져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계속.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경제 위기가 발생한다. 이게 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지금 보게 되면 경제 위기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경제 위기는 왜 발생할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산 가격,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자산 가격의 버블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쭉 내려가고 있으니 이게 언젠가 조만간 아무튼 문제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타당성은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2009년 정도서부터 쭉 커지기 시작해서 나중에 가게 되면 거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커지는 그런 그 형태까지 발전했고, 그 다음에 과거에도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의 버블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과거의 자산 가격의 버블은 어떤 한 군데에서만 발생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000년도에 IT 버블, 이거는 주식에서만 발생을 했죠.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동산에서만 발생을 했고, 이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채권이면 채권, 부동산이면 부동산, 모든 곳에서 다 버블이 생겨버리는 형태가 됐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야, 이거 문제 생기게 되면 이거 큰일 난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대규모의 가계부채가 지금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면 연끌도 하고 뭐하고 했던 사람들이 만세 불러버리고, 그 만세 부른 것들이 액수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
그때는 진짜로 위기로 간다. 이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계부채 이거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부실한 부분들이 금융권으로 모이는 형태가 되면 결국에 금융권에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다 네 번째로 보면 해외로 자금이 유출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얼마고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얼마인데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니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서는 세계 어떤 곳에서든지 아무튼 문제는 났다. 사고는 났다. 이 얘기 그거 합니다. 이번에 월드컵을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했죠. 아르헨티나가 그동안에 한 100여 년 동안에 걸쳐서 몇 번 정도 국가 부도를 냈냐? 9번 정도를 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뭐냐면 1980년도 중반 정도 돼서 82년, 83년, 84년 이때 이제 부도가 났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으신 것처럼 청소년 축구가 멕시코에서 열렸죠. 그때 박종한 감독이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세계 4등을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이거였었어요. 조금만 기억해 보시면 다 기억날 겁니다. 그때 4등 했어요, 4등. 그래서 이번에 왜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4등 한 다음에 하루 공휴일 했었잖아요. 했었어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하루 공휴일 하면서 왜 우리가 공휴일 하냐?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1982년도에 청소년 축구 4위를 했을 때 그때 하루를 우리가 공휴일로 하려고 했으나 이건 조금 너무한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때 1등이 아르헨티나였었습니다. 2등이 브라질이었고 3등이 멕시코고 4등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위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GDP 대비해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 1, 2, 3, 4등. 딱 이렇게 된 게 딱 그 순서대로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었는데 그만큼 보게 되면 이 미국의 금리 인상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그때에 그러면 많은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날아가고 했느냐. 1980년도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20%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견디질 못하고 엎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쭉 모여가지고 지금 위기가 발생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축은행들이 날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 몇 개가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를 우리가 위기다라고 보게 되면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신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전 나라가 난리가 나버리는 그런 형태, 이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쉽지 않느냐? 자, 한번 보죠.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완전히 난리가 나버리는 형태가 되려면 우선 보게 되면요, 부동산 전체가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고 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못 갚아가지고 엎어지는 형태가 돼야 되고, 그 엎어져가지고 부실이 돼서 돌아오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가 돼서 결국에 보면 은행도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형태가 돼서 은행이 굉장히 부실이 되고, 그래서 은행이 넘어가냐 뭐하냐 막 이런 정도가 되고 하게 되면 그거는 진짜로 큰 위기로서 발전하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근데 그렇게 과연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2020년도서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10월 정도까지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 건수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거래 건수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많지 않죠. 대략 한 달에 보면 한 4천 건 정도, 이런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4천 건은 과거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때에 비해서 한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코로나가 나고 난 다음에 유동성을 붓고 금리를 굉장히 낮추고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쭉 올라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거래가 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이해 당사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때에 사고했던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상당히 한 숫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 이런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거래가 안 돼서 거래 절벽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했던 속도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다라고 생각되는 건 뭐냐면 거래가 이런 정도까지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라는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요, 한 달에 서울시에서 아파트 거래가 500건 정도 됩니다. 서울시가 25개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5개구면 한 달에 한 구에 20개의 그 아파트가 거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면 얼마입니까? 한 채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여기가 지금 구로구잖아요, 구로구. 이 구로구 넓은 데에 그 많은 아파트 중에 하루에 한 건이 거래가 안 되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봤던 어떤 때보다도 굉장히 거래가 안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은 이 올라갈 때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에 거래가 많이 붙고 했다라고 하게 되면 떨어질 때도 거래가 좀 되죠. 근데 올라갈 때 거래가 별로 없는 형태로서 그냥 쭉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떨어질 때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굉장히 안 되는 형태입니다. 자, 올라갈 때 거래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의 이해 당사자들이 많지 않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뭐 연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 했던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뭐 그렇게 해서 네가 하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네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참 아쉽고 어렵겠지만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뭐 그게 그 국가 경제 전체에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뭐 그 정도까지는 알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이러는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PF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증권에서 몇 개가 날아가고, 저축은행 몇 개가 날아가고, 이러는 것들은 그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2002년도, 200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카드채 대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아시죠?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선전하고 했었잖아요. 그때가 LG카드가 굉장히 강력한 세일을 해가지고 그때 카드업계 1위로 올라서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카드를 가지고 쓴 사람,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다 이거 카드 발급하고 이렇게 되면 그냥 공짜로 쓰는 거 아니야? 거의 이런 형태여서 그냥 만세 불러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 여러 카드 회사들이 문제가 생기고 업계 1위였던 LG카드 같은 경우가 완전히 손을 들어버리는 바람에 LG그룹에서 그 알토란 같은 LG투자증권을 내다 팔아가지고 겨우 그걸 메꿔주고 그거를 이제 신한은행에다 팔고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그렇게 벌어졌는데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보시면 그런 일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가 위기였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죠? 똑같이 2007년도, 2010년도 이렇게 되면 그때 저축은행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유는 지금 부동산 PF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저축은행들은 은행보다는 금리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모험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한 게 뭐냐면 부동산 PF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점점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감이 붙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맨 나중에는 어떤 형태로 하냐면 우리가 직접 시공사로 나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저축은행이 시공을 하는 형태로서 막 나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엎어져 버리는 형태가 됐고 이렇게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그에 보시면 그래, 그때 저축은행들이 망한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왜 돈을 빨리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만 들지 그게 심각한 위기였다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 PF가 문제가 생기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정도 이런 형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70개가 넘는 증권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두세 개 정도 날아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어려움은 있지만 이 부분들이 심각한 경기의 침체 이런 부분들로서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자, 위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려면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고 그 다음에 또 외환위기가 크게 나고 이렇게 가려면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뭐냐면 위기 상황이 있어야 되죠. 위기 상황이 있어야 뭔가 그 위기가 발생하든지 하지 아무런 상황도 없는 상태에서 벌커닥 위기가 발생할 수는 없잖아요. 자, 두 번째로 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장과 정부의 무관심과 안일함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였죠. 2007년도 말에 이미 미국의 여러 군데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날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베어스턴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투자은행들도 날아가고 이럽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다 날아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모두 다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 될 거 없어. 왜냐하면 다 합쳐봐야 2천억 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해결하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야. 근데 실제적으로 봤더니 이게 파생 상품이 돼가지고 난리가 나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정부가 굉장히 무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도대체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렇게 되면 사고가 터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이렇게 그래야 됩니다. 자, 지금 볼까요? 우선 이거는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요건을 충족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요건 충족을 시키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보면 위기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대비, 대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가봐야 알죠. 그죠? 일단 사고가 터져봐야 정부가 무능한지 어떤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특히 은행이나 이 부분들은 그렇게 부실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굉장히 건전한 형태이고, 올해 이렇게 어렵다 어쩌다라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사상 가장 많은 이익을 내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감안하게 되면 위기가 발생할 요건, 이것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고된 위기는 없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예고되지 않은 위기가 발생하는 건 예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근데 예고가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재고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건 고금리입니다. 자, 지금 고금리가라고 해서 금리가 높다라고 해가지고 뭐 아무튼 굉장히 말도 많고 뭐 이런 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고금리는 문제일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고금리는 상당히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금리를 쭉 내려가지고 이렇게 낮은 금리를 만들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이 그래프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저게 맨 끝이 현재의 금리 수준입니다. 이게 미국이 100년 동안에, 120년 동안에 걸쳐서 금리가 쭉 왔던 겁니다. 지금이 요 수준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시장금리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니까 3.5% 정도 돼서 이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수준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우리가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서 뭐 3점 몇 %가 되고 이런 금리는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정상의 금리가 된 겁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뭐,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뭐, 한 10년 전 뭐 이렇게 하면서 1점 몇 % 뭐 이렇게 했던 금리. 그게 비정상적으로 너무 낮은 금리가 된 거고요. 지금은 보면 이제 금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의 정상의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정상의 수준으로 돌아왔으면 어떻습니까? 이제서부터는 우리는 이 금리에 적응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은 금리였다가 올라가는 그런 그 형태가 됐기 때문에 와, 이게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한 6개월 내지 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씩은 적응을 해 갑니다. 그때 되면 내가 자산을 운영하는 형태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빚을 내는 형태도 달라지고,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도 갖고 오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고 했던 사람들은 우선 팔리지도 않겠지만 또 하나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이제 조금만 지나면 금리 인상은 끝나. 그 다음에 금리를 내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낮은 금리가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그 집값이 올라가고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게 안 돼요. 지금 정도의 금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미국이 금리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서 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금리는 지금이 보면 10년물 국채 수익률, 우리나라의 3년물 국채 이런 것들이 3.5%에서 4% 사이에 있잖아요. 그 3.5%에서 4% 사이가 앞으로 계속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거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금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1% 금리를 만들고 그래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또 부동산을 사고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아주 낮은 금리일 때에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가지고 집을 사고 했었는데 금리가 높아져서 내가 지금 이자 부담을 굉장히 허덕허덕대는 부분, 이 부분들은 야, 이게 그게 아니니 이제 이거를 다시 리셋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이 쭉 갔다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일정 시점서부터 거래가 되면서 천천히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로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고금리, 이 부분들은 지금이 고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정상의 금리가 이제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상의 금리를 인정을 하고 이 정상의 금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내년도서부터 계속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뺐는데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서 하나를 내년도와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까지 보면 미국에 의해서 경제는 단일축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 미국에 의한 단일축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는요, 이 단일축,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단일축이라고 하는 것과 이거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력들이 이게 맞붙으면서 치열하게 거기에서부터 격전이 벌어지는 그런 그 상황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 미국의 단일축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는 형태가 되고 중국과 미국이 양대 쪽으로서 쓰는 이제서부터 복합축이 나오고 이런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례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반도체 3년 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 나고 기술 분쟁 나고 그렇게 해서 반도체를 이제 택해가지고 미국이 우리 친구들 모여. 쟤 나쁜 애니까 쟤한테 못 가게 블록을 딱 치고 너 쟤네하고 뭐 하게 되면 나한테 혼나?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가 왔어요. 지금은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손익 결산을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중국의 이 수출 이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중국의 무역 흑자가 계속됐었는데 이거 잘못하면 무역 적자 날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반도체가 굉장히 안 좋죠. 그거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습니까? 중국의 반도체 수출하고 이러는 것들이 잘 안 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태.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많이 얘기하는 거 보면 반도체 재고가 많이 늘어나가지고요. 반도체가 안 좋고요. 뭐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근데 한 번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그게 다는 아니다. 3년 전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블록을 딱 치고 했었는데 그 여파가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에게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는 거다. 이게 되는 거예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 됩니다. 45% 정도 되는 곳에 블록을 쳐놓게 되면 그게 45% 전부 다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숫자로 한번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반도체 그 교역 규모가 1년에 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일본이 230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만이 가장 커서 1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시안에 있는 국가들이 9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미국은 어느 정도 될까요? 미국은 17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블록을 쳐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어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그렇게 크게 타격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죽어나는 거는 우리나라, 대만, 그 다음에 아시안 이런 데가 죽어나는 형태죠. 그러니까 근데 대만은 뭐 아무튼 서로 그 정치적으로 안 좋으니까 그건 뭐 치러야 되는 비용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다른 많은 이 반도체 장비 이렇게 납품하고 그러는 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면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초격차의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를 공급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세계적으로 그 회사뿐이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블록을 딱 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거의 이제 3년 동안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에 이제 동조를 하고 해가지고 중국에 납품을 하고 이러는 것들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그 회사가 장비 한 대가 1,000억입니다. 한 번 들어가게 되면 한 공장에 20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2조 정도가 들어갑니다. 5개 회사 공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10조짜리입니다. 중국에 들어가는 거. 자, 10조짜리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거를 계속해서 미국이 못 들어가게 만든다.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야, 우리는 정말 이건 못 하겠다. 그러니까 내 배를 째라. 이러면서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회사의 제품을 안 쓰면 미국 기업들도 초격차의 반도체를 만들 수 없으니까 미국도 답답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는 해. 이렇게 해주면 삼성전자 보기에는 그럼 우린 뭐야? 쟤네는 다 봐주고 우리는 뭐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블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야가 돈으로 메꿔주면 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를 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그 변경에는 굉장히 많은 게르만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가 그 게르만 민족들을 힘으로 전부 무찔러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힘으로 할 때도 있지만 또 그건 뭐냐면 돈을 줍니다. 돈을 줘서 야, 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 넘어오지 않는 대신에 우리가 이걸로 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거는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당나라, 한나라 이렇게 갈 때 흉노 뭐 이런 데 가면 그 힘으로만 무찌른 것 같죠? 힘으로 절대 그거 무찌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흉노나 이런 데에다가 세공을 바칩니다. 1년에 비단 뭐 30만 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곡식도 얼마 해서 줄 테니까 우리 쳐들어오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냥 우리 평화롭게 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국이 블록을 치고 뭐 이러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에 반도체를 매출하고 하는데 블록을 쳐놓으니까 못 들어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 그렇게 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미국이 다 갖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갖고 가가지고 반도체 재고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물에다 다 빠뜨려버려. 이렇게 하면 전혀 모든 사람들이 불만 없이 지금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어딘가에서는 불만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불만을 잠재우지 못하는 형태가 되면 계속해서 축이 흔들리고 블록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IRA 법을 해가지고 미국 내에 들어와서 전기차를 만들고 2차 전지를 만들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한국의 기업은 빠져. 그러니까 현대차가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러면 우리 멕시코에다 공장을 만들어 보지.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옛날 같으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야 미국의 IRA 법이라고 하는 걸 한다는데 그럼 우리는 공동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또 보면 사우디가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 한번 좀 잘 지내봅시다. 앞으로 우리가 석유 결제하는데 위안화로도 한번 해보고 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 초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서로 맞붙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그걸 하면서 전 세계의 언론이나 이런 데가 정말 러시아가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러시아가 오히려 힘이 점점 더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중국하고도 이렇게 그 관계가 개선되고 막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단순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을 쳐놓고 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런 흔들림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미국에 의한 단일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퀘스천, 이게 굉장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늦어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지만 지금 보면 2030년 정도 되면 미국의 GDP하고 중국의 GDP가 서로 크로스가 된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건 이미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상대가 되면서 이제 드디어 세계는 양분이 되는 형태로서 이렇게 변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서 바뀌는 거에 내년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서 세계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그동안에는 보면 모두 다를 딱 오픈을 시켜놓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비용은 싸지는 형태가 됐고, 대신에 또 보면 단일 기업이나 이런 데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는 형태가 됐고, 이런 형태가 됐었는데 지금은 블록을 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비용이 증가하고 이런 쪽으로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게 되면 이런 변화들, 이것들이 계속해서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해는 진짜 굉장히 힘들었죠. 주식은 주식대로 힘들고, 코인은 코인대로 힘들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힘들고, 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올해 이렇게 될 거라고 몰랐어?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 나라들이 긴축을 강화하겠군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미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6% 가기 이전에도, 그러니까 2020년도 이런 때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풀면 미국 경제의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유동성을 풀고 하고 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검증된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모두 다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올해 그 하반기 들면서 자본시장 이런 데서 경기가 침체될 거다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빠질 거다라고 하는 거 몰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그건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빠른 속도로서 금리를 인상하고 뭐하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뭐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됐습니까? 왜? 그 다음에 부동산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높은 가격을 누가 이겨낼 수 있겠어? 이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올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그 예상과 다른 형태로서 돼가지고 올해에 굉장히 힘들고 고통을 겪고 이렇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부분은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럴 수 있어.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포지션을 이렇게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을 팔고, 그 다음에 주식을 팔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겠어? 라고 본인 스스로를 안도를 시켜버리는 거. 그게 된 거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그랬던 건 뭐냐면, 다수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내가 굳이 그거를 용기를 내서 반대 포지션으로 했다가 잘못되면 난 도대체 뭐야?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못했던 거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에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일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상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내년도에 볼 수 있는 자본시장은 어떤 형태일까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위아래가 압축적이 돼버려가지고 위로도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도 떨어지지 못하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일정한 폭내에 갇혀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년도에 어떻게 됐든지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업 실적을 보면 한 번 피크를 치고 나면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익이 줄어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23년도는 이익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경기도 안 좋고 기업 이익도 줄어드는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게 그림이 잘 안 나오잖아? 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내년도에 어느 중앙은행도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인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3.5%에서 4%를 벗어나거나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해보고 이러는 것들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끌어올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바닥은 어떻습니까? 이미 상당폭 지금 또 내려온 상태죠. 우리나라 주가가 3,300포인트가 고점이었고 이번에 내려올 때 2,100 정도까지 내려왔으니까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왜 부동산이 이렇게 어려우냐? 아직까지도 내려올 만큼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자기가 그래서 내려올 만큼 내려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도 이게 주식이나 이런 데서 뭐 충분히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려가거나 이러는 것도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딱 중간에 갇혀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모양입니다. 부동산은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지금 정도의 속도로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고점에서부터 따져서 실거래 가격으로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가 12억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죠.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작년, 올해 초, 이럴 때의 서울 지역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였었습니다. 그게, 코로나가 나기 전에 가격이 얼마였냐면 평균 7억 원 정도였습니다. 7억 원 정도가 12억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다시 7억 원 정도까지 될 때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이제는 한번 뭐 거래도 붙어보고 이럴 수 있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원래 모든 것들이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거는 유동성이 꺼지고 나면 원래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던 거에 초창기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 그 수준의 가격으로서 돌아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형태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그렇잖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나고 난 다음에 나기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였냐면 2,300포인트, 2,200포인트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다가 3,300까지 올라갔다가 유동성이 꺼지고 나니까 쭉 내려가서 2,200포인트까지 했다가 지금도 2,300포인트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왔던 부분들은 유동성이 사라지고 나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부동산도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그러니까 7억 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12억 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유동성이 지금 꺼지고 있으니까 7억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그때는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할 수 있는 수준 정도 됐군. 이런 정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가냐. 우선 나의 성향은 나는 리스크를 싫다. 그리고 나는 아무튼 뭔가 확실한 거,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권, 이걸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분석하는 거를 가지고 밥을 먹고 산 게 35년 정도가 됐는데, 중간에 주식을 투자해 본 경우는 회사에서 프레스를 가해가지고 했던 한 두세 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채권,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하게 되면 진짜로 좋은 게 뭐냐면요. 특히 사람이 퇴직을 하고 할 때 가장 바라는 거는 내가 월급을 받는 것처럼 매달마다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액수를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요걸 하게 되면 그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한 5억을 갖고 있다. 1월 달에 만기가 되는 거, 2월 달에 만기가 되는 거, 3월 달에 만기가 되는 거를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이렇게 넣게 되면 1월 달에 이자가 나오고 2월 달에 이자가 나오고 3월 달에 이자가 나오고 4월 달에는 1월 달에 만기가 되는 거가 또 이자가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월 초에 내가 이번 달에는 뭐뭐뭐가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나한테 이자가 얼마 정도 들어오겠구나. 이것만 가게 되면 되거든요. 이거 한번 맛을 들이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다른 걸 못합니다. 거의 이거. 그래서 나는 복잡한 거 싫고 그냥 아무튼 이렇게 세상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거 아니고 야 사람이라는 게 말이야. 이게 뭐 맨날 그렇게 말이지. 그냥 그래도 인생 한 방 아니야? 터지면은 그 나는 거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셔야 돼요. 성장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세상을 쭉 했을 때 세상이 이렇게 바뀌겠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2차 전지 이런 거. 최근에 보면 막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아이고 이제 전기차가 이게 안 되는갑다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테슬라의 문제지 세상이 전기차의 세상으로서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거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보게 되면 세상은 그렇게 바뀐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해가지고 뭐 항공우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관련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승부수를 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안전하게 가든지, 이렇게 그어야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쏠렸다가, 이러다 보면 뭐가 뭔지도 자기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보게 되면 계좌에 희한한 것들만 막 들어와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건 왜냐? 내가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계좌가 왔다 갔다 해버린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쭉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마이너스가 나 있어.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딱 정해가지고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